네, 오늘 감독님하고 그리고 미스터 쿠퍼에 출연하셨던 배우분들 다 나오셨거든요.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예, 자, 예, 안내를 해주시겠어요, 감독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굳은 날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스터 쿠퍼를 연출한 오정리입니다. 저희 오늘 GV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출연했던 배우분들 소개해드리고 그리고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저희 이내역의 이유영씨, 그리고 민구역의 장한영씨, 김사장역의 민복도 선배님, 그리고 원민주인역의 박미영 배우님, 그리고 남일사역의 박가영 배우님이시고요. 민구엄마역의 장영주 선배님이랑 호객 알바역의 조승현 선배님은 연극 공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오셨고, 이렇게 조연분들까지 다 같이 인사하러 나와주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오정리 감독님을 꽤 오랜만에 얼굴을 봐요. 오랜만이죠? 몇 년 된 것 같죠? 예.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얘기 듣고 이제 영화를 미리 좀 봤어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이제 학교에서 같이 영화를 제작하는 수업을 하는, 저는 이제 선생이었고 같이 수업 듣는 학생으로 만났었고, 그때 이제 첫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사실 그때도 크게 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어떤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 지휘할 때 항상 먼저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까지 조금 달궈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좀 드려볼게요. 먼저 감독님께 이 영화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랄까? 동기랄까? 그런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이런저런 시나리오 아이템을 고민하던 중에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쿠퍼 때문에 지식에는 얼마나 고통받는 한국의 여성들이 많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살짝 물어봐도 모르는 친구가 없고, 쿠퍼에게 대해서? 쿠퍼에게 얽힌 일화랄까? 그래서 다들 참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네이버 지식인뿐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위키피디아에 포획 사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에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의 자태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어서, 그러니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참 이 사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너무 선명하고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위생적이고 보이는 이미지 있잖아요. 미술 같은. 그리고 제가 뭐 한국어 사이트든 외국어 사이트든, 그러니까 영어로든 이제 막 뒤져봐도 결정적인 사실은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그 사실은.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걸로 뭔가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그게 영화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자신을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몇 가지의 이제 단계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인 중에 이제 민구 같은 남자친구를 둔 여성들이 이제 몇 명의 영감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에 듣기로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잘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엄마랑 식사를 하자길래 결혼하자는 줄 알고 이제 좋아서 나왔더니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남자친구 옆에서 스파게티만 처먹고 있더라.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분들한테 좀 궁금한데 시나리오 첫인상이 어땠는지요? 유영 씨랑 원영 씨랑. 예. 유영 씨 먼저? 예. 네, 저는 처음에 회사에서 시나리오를 받아서 읽었는데 장편 영화인 줄 알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읽다가 그냥 빨리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이 결말이 이거 그대로였는데 끝이 결말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시나리오가 덜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게 읽다가 또 끊기니까 제가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시나리오가 덜 왔다. 뒤를 빨리 달라. 네, 그랬는데 단편 영화래요. 네. 이게 끝인 게 맞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감독님 만나보고 싶다. 네, 그랬는데 감독님의 경험담일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나서 3시간 정도 다 연애 얘기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경험담이던가요? 다는 아니고 일부. 예. 원영 씨는 네, 민구 역할 보시고. 처음 뵙고 시나리오 이제 컴퓨터 읽어가는데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제 평소에 인물 분석을 하고 뭘 해야 할 수도 있지만 방구석에 제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냥 편하게 읽고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좀 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평소에 원래 알던 사이세요? 그건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 배우분들을 굉장히 오래 찾았어요. 근데 일단 이내 역할을 찾는데 웬만한 TV 조연분들도 만나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네, 소속사 끼고 얘기해달라고 하시고 답변이 없으시고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서 한 여자의 사진을 보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있는 이미지랑 너무 비슷해서 이런 이미지의 배우를 찾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이미 데뷔를 상도 받고 상업영화를 몇 개 찍은 이유영 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유영이라는 배우가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찾아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왜냐면 언감생심이랄까. 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영화계에서 활동 중이신 어떤 PD님이 되게 오랜만에 전화가 오셔서 이제 캐스팅이 됐냐고 이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찾기가 힘들다더니 갑자기 이유영 씨 아세요? 이유영 씨 어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이제 인터넷에서 이유영 씨를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해줄 리가 없지 않느냐, 시나리오가 가지도 않을 텐데 라고 했더니 얼마 전에 어떤 식사 자리에서 이유영 씨를 만났는데 되게 마인드가 괜찮은 배우였던 것 같다. 한번 자기가 시나리오를 보내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사실은 보내놓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시나리오를 잘 봤다고 한번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그런 배우가 처음이었어요. 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인연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원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숙경 선생님의, 이숙경 감독님의 이런 영화 수업이 있다. 제가 시나리오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 영화 제작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학교는 영상원이었지만. 근데 이제 이숙경 감독님 수업은 타 전공에게 영화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워크숍 수업이었는데, 그 소개를 해준 친구가 저보다 먼저 이 수업을 수강할 때 남자 배우가 구해지질 않아서 되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밥을 먹고 학교에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데 여자 셋이 웬 남자가 걸어가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 단편의 그 남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생에 처음으로 헌팅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영화로만 봤고 그때 촬영지가 이수경 감독님의 사무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선풍기 고치는 수리공.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분은 만나셨고 저는 또 그 남편을 보고 이 수업에 가서 선생님 그 사무실에서 영화를 찍어야 되니 저도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첫 단편을 찍게 된 거예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저는 원영 씨에 대해서 그냥 이름하고 얼굴만 알고 있었는데 저희 영화 이제 프로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봐야겠다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즈음에 유영 씨를 만나서 제가 혹시 생각나는 상대역에 적당한 남자 배우가 있느냐 했더니 장원영이라는 배우가 있대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저는 원래 배우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시나리오를 먼저 안 보여드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래 이미지를 좀 많이 보고 싶어서. 근데 그 이전에 만나 뵙던 이제 좋은 남자 배우분들은 남자 스텝이건 배우건 항상 이런 남자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렇지 않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영 씨는 처음 만났을 때 시나리오를 제가 읽히고 나서 첫 마디가 민구가 이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기 취미라면서 에나 위키? 아, 예, 에나 위키. 예. 나무 위키. 예, 늘 찾아보는 위키피디아 그 앱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인 것 같다. 예,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과 인연으로 이어진 얘기인데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이제 수업에서 만났고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이제 수업에서 만났지만 저는 영화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여성학을 공부했었거든요, 대학원에서. 근데 그 대학원 전공이 저는 섹슈얼리티예요. 그걸 모르고 아마 저한테 지휘를 부탁했을 거예요. 첫 영화를 같이 만들었던 계기 때문에. 근데 제가 논문을 쓴 주제가 낙태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주인공 여자 그리고 혹은 남자가 경험하는 그 불안한 상태에 대한 상담을 나누는 이렇게 카페를 다음에서 되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제목이 더 나은 선택이에요. 벌써 한 15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 혼자 좀 깜짝 놀랐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맺었던 첫 인연하고 별도로 영화의 테마라든가 이제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았고 유영 씨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까도 사실 아까도 그래서 질문했는데 되게 궁금했던 것이 여자들의 성에 대한 경험의 맥락을 이렇게 이제 이 부분 특히 성적인 경험이라는 게 뭐 연애를 한다거나 키스를 한다거나 그런 이제 되게 에로틱하고 좋은 국면도 있지만 달의 뒷면처럼 그 뒤에 가리워진 사실 모든 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두려움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팬티에 뭐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의 경험을 제 생각에는 이제 생리를 한 이후에 가임기 여자들은 다 최소한 몇 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영화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영화 언어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여자들의 생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성 영화나 여성 영화제나 이런 데서 단편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이제 이런 그 불안감이라든가 흔들림, 여자들의 어떤 경험에 대한 맥락을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다른 뒤쪽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이 참 흥미로웠고 그래서 유영 씨가 이게 이제 민구 역할 하시는 원영 씨도 내 얘기다 싶었겠지만 유영 씨도 아마 되게 이게 그냥 만들어진 얘기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뒤가 궁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민복희 씨는 말보다는 시선으로 너무나 많은 대화를 연기하셨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고 참 싫은 느낌을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손을 잡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쭈쭈쭈쭈 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런 설정을 감독님이랑 같이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은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 어떤 저는 저런 사람이랑 전혀 다른데요? 감독님이 다 경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키신 거죠, 나? 네. 삐쭈쭈쭈라든지 뭐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 예. 네. 시나리오 보시고 어떠셨어요? 조금 다른 세대고 아마 이제 저보다는 조금 이제 아래 세대이신 것 같지만 좀 이제 한 7,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영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되게 좀 뭐랄까 그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뭐 멜로 영화 이러면 이렇게 뭐 아름답고 막 그런 것만 나오지 현실적인 면들이 거의 그려지질 않았었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대한 기억은 없으시고 잘 모르겠고 감독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이 너무 강해요. 그 자기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은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막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한다든가 뭐 그런 기억, 눈빛이라든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그 만남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거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도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저희 사무실에 처음 찾아왔는데 되게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마치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거절하면 큰일 날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부드러우신데 저는 오늘 영화 보면서 되게 무서운 장면이 2개가 있더라고요. 어떤 장면 보셨어요? 그 인터넷 사이트가 나오는 장면이랑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이 너무 저는 되게 무섭다라는 엔딩이요, 그쵸? 예. 네. 이 영화가 되게 어둡게 가고 좀 밝게 안 가는데 갑자기 그 인터넷 사이트를 그 화이트가 강하게 나올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에 저러다가 이 여자가 나한테 눈을 탁 뜨면서 이 나쁜 놈들을 막 이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운지만 알았더니 너무 무섭다. 할 얘기가 많구나. 숨겨진 게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정민 감독의 눈동자가 저도 생각이 나며 오죽하면 제가 작업실까지 내줬겠습니까? 영화 촬영을 하고 되게 열정적이고 저도 신기했던 게 현장이 되게 물 흐르듯이 그때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서로 뭐 이렇게 십시일반 뭐라도 내놓고 같이 도와주면서 작업을 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충분히 아이스 브레이킹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서 이제 조금 질문도 받고 그럴 시간을 드릴게요. 손 들어주세요. 네, 저쪽에 마이크 건네주십시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단편인데도 굉장히 좀密도가 있게 잘 봤고요. 몰입해서 저는 감독님께 이 여주인공 이규영 씨 연기하신 캐릭터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가 좀 커뮤니케이션도 약간 서투른 감이 있고 좀 기본적으로 과묵한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이렇게 고객이 응대할 때 요즘에는 뭐 거의 기계적으로라도 뭐 이렇게 뭐 적립카드 있냐고 오히려 기계음만 나오니까 뭐 안녕히 가세요, 뭐 어서 오세요 이런 코멘트도 없이 오히려 이제 기계음으로만 이제 뭐 적립카드 있으십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고객 응대할 때라든가 마지막에 이제 화장품 멀티샵 같은 데서 호객할 때도 이제 옆에 분은 막 중국어 섞어가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객을 하는데 옆에서 그냥 미소만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과묵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도 서투른 면이 있고 그래서 혹시 캐릭터 설정하실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가 하나 좀 연관해가지고 드리는 질문인데 담벼락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뭔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싱겁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전개되는 뉘앙스 상으로 봤을 때는 그 임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보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저는 물론 감정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하려고도 그렇게 거울 앞에서 연습을 막 하고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서투른 캐릭터인데
그럼 그 주인 아주머니랑 잠깐 뭐 대화할 때 그 부분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 타인인데 그런 사람한테 그런 민감한 거를 물론 실제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감정 자체가 약간 결이 약간 좀 다르게 느껴져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별다른 의미 없는 그냥 맥버핀 같은 느낌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상당히 밀도 있고 예리한 디테일한 질문이신데요. 네. 질문에 비해서 답이 너무 후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돈 때문에 돈 문제를 좀 돈을 좀 구해보려고 물어보려고 하는 그 장면이었고요. 과묵함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뭐 말이 없다고 생각해본 적은 사실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쓸 때 말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그 과묵함보다는 사실 저는 뭐를 걱정했냐면 이제 유영 씨도 처음부터 시나리오 받고선 되게 걱정했던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기만 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선도 촬영 전에도 힘들다고 그러고 촬영 때도 이게 찜을 하면 할수록 참 힘들다, 쉬운 씬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연출 입장에서 계속 화를 내잖아요. 얘네가 계속 화가 나 있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화를 내나? 너무 말을 막 소리 지르고 너무 화만 내고 너무 그런가? 그런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돈 때문이었다고.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질문하실 분 또 기다리면서 잠깐 더 묻히자면 제 사견이지만 이 영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자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적인 여건들이 드러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멜로 영화라고 하기 저는 이 영화가 이제 멜로 영화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연애 얘기를 다루고 있고 일하는 여자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부각되어 있고 계급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미용실에서 인턴하고 전문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걸로 짐작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왕자님 어머니가 카드도 딱딱 주시고 그러는 왕자님하고의 연애인데 영화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죠. 아 정말 지금은 이렇게 흑수저 어떻게 보면 여자 흑수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친밀한 연애 관계가 주는 함정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냉정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내기 되게 어려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엔딩이 무서웠어요. 저 여자는 저 질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다음에 저 품에서 빠져나왔을 때 갈 수 있는 세상은 또 어디일까?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엔딩이어서 굉장히 저는 영화를 그래서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어둡게 했나? 모르고 이내 씨가 계속 여주인공의 힘듦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둘이 빛나는 연애가 있었겠죠. 막 날 잡아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 영화는 이제 그 시간대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자 배우로서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쉽게 다가오지 않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로 여자의 삶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이나 영화 보신 느낌 나누실 분 있습니다. 예. 산부인과 씬이요. 네, 산부인과 씬에서 그 생대도로 찍으신 것 같은데 촬영하시는 분이 굳이 이제 삼각대 같은 걸로 이렇게 스탠딩으로 찍지 않고 고정하지 않고 생대도로 찍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었는지 궁금해요. 촬영 감독님 기본적으로 트라이포드를 전혀 안 쓰셨고요. 카메라가 상당히 무거운 카메라인데 기꺼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근데 사실 저는 큰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핸드헬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제 이내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어서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시나리오를 이제 콘티 작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제 용어로는 스태프들에게는 어떤 약간 혼선의 시기가 있기도 했지만 미스터 쿠퍼의 세계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 그러니까 편의점과 산부인과와 레스토랑을 미스터 쿠퍼의 세계라고 우리 생각해보자. 네. 이 원룸, 작은 이 집과는 구별되는 그 미스터 쿠퍼의 세계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라고 했을 때 트라이포드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를 고민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내를 쫓아가면서 그 세계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림 면에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카메라 감독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면, 카메라 감독님은 원래 이 시나리오를 읽고 가장 좋아했고 해보고 싶었던 것이 이내의 그분 표현으로는 숨결 네, 숨결을 담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우리 둘 다 뭐 거의 암묵적으로 이건 핸드헬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카메라가 굉장히 무거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 쓰셨어요? 저희 레드스카이 썼어요. 또, 네. 네. 저는 예고편을 미리 보고 왔거든요. 근데 예고편을 보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영화인지 예고편이 되게 궁금증을 많이 유발했어요. 근데 지금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고편을 보고 왔는데 실망한 부분이 전혀 없이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가장 친한 친구한테만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냥 알려지지 않지만 그냥 비밀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뭔가 공개된 곳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여자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친한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영화를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도 여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가족 그런 거 안에서도 이제 가족 계획이 있고 하니까 저런 뭐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저런 불안한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결혼을 이혼이든 뭐 결혼했든 간에 비혼이든 간에요. 근데 그런 표현이 배우께서도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진짜 어떤 옆에 친구한테 들었던 이야기 같고 너무 현실적인데, 되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그 마음이 진짜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원영 씨가 이제 나올 게 나온 다음에 민구야 하고 이제 불렀잖아요, 화장실로.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이고야 이러면서 이제 안아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는 저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같은데 약간 살짝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 장면에서. 평소 말 습관이에요. 그죠? 네, 맨날. 예, 친구 도닥도닥 해줄 때 그렇게 해줘준 느낌이 자기 언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짜 위로해주네 이런 느낌? 아이고야. 예, 그때. 평소에 자주 그 말을 자주 써요. 예. 참 철이 없지만 저렇게 애교를 떨면서 살아나가겠구나. 정말 좀 귀여운 마마보이 캐릭터를 초반부터 눈을 찡긋하면서 이렇게 클로즈업 샷이요. 그것도 다 계획하신 거죠? 그거 어떻게 하신 거? 몇 번 찍었어요? 그 찡긋하는 거? 편집실에서 귀여운 마지막 테이크인 것 같은데, 한번 말하기 민망한데 16번 찍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 그 장면을 잡아내기 위해서 처음에 초반에 나오는 약간 귀여운 표정 있잖아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초반에. 헤드셋이요? 헤드셋 끼고. 헤드셋은 영원히. 예, 컷이 2개라서 더 찍은 것 같아요. 고생 좀 하셨겠네요. 둘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분위기나 화학작용 같은 게 이게 되게 갈등적이면서도 이렇게 뭔가 좀 어우러지고, 그냥 이렇게 달달한 연애 얘기만 하지 않고 되게 현실적인 연애 얘기를
좀 길게 만들어봐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윤복희 씨는 어떠셨어요? 네. 예.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평범한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가 되게 잔잔하게 흐르는데 감독님이 엄청 세다라는 느낌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좀 부드러운지만 아는데 저는 영화를 처음 보거든요. 아, 예.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무섭다라는 느낌. 이 여자들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네네네. 저는 그 인상적인 장면이 편의점에서 유리창에 물을 뿌리고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 곳을 닦는 장면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유리창에다 물을 뿌린 다음에 목만 닦더라고요. 유리는 안 닦고. 이게 뭔가 남자를 무슨 조심해야 되는 건가? 엄청난 이게 메타포가 이게 감독님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배우의 생각이었는지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건 남자들 때문이다. 남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익혀졌는데 어떤 분의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유영 씨가 저 대신 얘기해 주겠다. 사실 그게 감독님이 복만 닦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고 그게 기술적으로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카메라에 얼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창문을 닫다 보면 뒤통수만 보이니까. 그래서 약간 언니가 열어달라고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창문을 닫는 건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봉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이런 생각으로 그랬어요. 네. 어떻게요? 감독님은 다른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또 여러분, 여기 질문.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이게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좀 많이 기대를 하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더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유연 배우님처럼 중간에 이게 뭔가 중간에 끊긴 기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뒤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윤복희 배우님께서 뭔가 더 이 두 사람이 관여할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없지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이제 단편으로 만들 때 많이 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상 더 넣고 싶었지만 이제 많이 고민해서 빼신 장면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을 담다 보니까 각각의 캐릭터의 그 감정을 계속 가져가는 거에 배우님들이 다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평소 생활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이유영 배우님은 계속 뭔가 이제 계속 쫓기는 기분에 계속 고민해야 되고 이런 걸 그 감정을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시는 게 힘드시지는 않으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찍은 게 좀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제가 지난일을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근데 되게 힘들었다고 계속 그랬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거는 감독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드럽게 생기셨는데 약간 되게 변태 같았어요. 굉장히 집요하세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이제 저 원래 평소 제 모습을 영화에 많이 담고 싶어 하셔서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얘기도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저에 대해 모든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연애사나 제 생각이나 그러면서 깊게 빠져들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힘들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불평은 안 하고 되게 굵고 짧게 힘들다
유영 씨가 원래 불평이 없고 말을 되게 놀라울 정도로 심플하게 솔직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불평은 전혀 없었고, 사실 아까 이수경 감독님이 뭐 현장에서 되게 무르르듯이 이렇게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두 번째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근데 배우분들이 정말 많은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원혁 씨는 어땠어요? 원혁 씨는 감독님의 변태스러움의 어떤 측면을 만나셨는지. 그러니까 좀 뭐 질문을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선을 막 넘어가나요? 네, 선이 없죠. 그냥 막 깊숙이. 그리고 어둡고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그만큼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솔직히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역할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 안에 두 사람의 어떤 그 몸이나 시선이나 이런 걸 이제 재현을 하시는 건데 굉장히 잘 녹아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멜로우볼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정말 그 나이 또래 진짜 어떤 남자 같고 진짜 어떤 여자 같고 그 삶 속에 있는 사람, 그냥 아름답게 재현된 게 아니라 그냥 그러그러한 어떤 편의점에서 일하고 20대 중후반 넘어가는 좀 오랫동안 좀 가난한데 열심히 살아온 여자와 좀 철없는 뭐 이런 남자의 그러나 좀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정말 드물게 좀 담겼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꽤 늦은 나이에 영화를 시작했는데 오정미 감독도 늦은 나이에 시작한 거죠. 지금 평균으로 치면 보통 20대 막 입봉하고 이러니까 이분도 지금 나이가 꽤 됐어요. 어려 보이지만 저는 45세 영화 아카데미 입학했기 때문에 제가 영화 아카데미에 입학했을 때 영진이 직원들이 구경을 왔어요. 이상한 아줌마가 학교에 들어왔다. 50이 다 돼서 졸업을 해갖고 첫 장편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게 약간 몸과 마음이 충난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쉬고 싶어서 수업을 좀 약간 나이브하게 했어요. 작은 규모의 소규모 제작 워크숍을 함께 하는 식의 수업을 몇 년 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죠. 서로 같이 공부하듯이 수업을 했었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제가 영화를 저도 늦게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정미 감독이 오늘 한 것 같은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달의 이면. 그러니까 언어를 가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영화 언어를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화라는 어떤 그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현장이라든가 도구들을 여자들은 많이 못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연애 얘기도 남자 감독이 했을 때는 사실 남자에게 있어서 섹스라든가 연애라는 것은 여성의 경험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적인 관계를 했어. 삽입이 되는 성교를 했으면 여자들은 바로 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다음 달에 생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로 쭉 이어지고 생리가 안 나오면은 임신이 되는 거고 그럼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뒤에 막 쭉 달려있는데 남자들은 그냥 사정하고 뭔가 이렇게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자기의 어떤 신체나 삶에 결부된 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감독들이 그려낸 멜로 영화가 훨씬 달달해요. 부담이 없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뭔가 현실을 잊게 해주는 면이 있죠. 근데 이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변태스러운 분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자의 어떤 연애나 성적 경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이제야 조금 수면 위에 어떤 영화로서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버키 씨가 되게 무서운 여자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예, 조금 아까 뭐라 하시죠? 싸납다고 그러셨나? 싸납다고? 오정미 감독? 아니, 이야기할 때는 전혀 아닌데 현장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찍었고요. 네. 근데 이 감독님이 영화에 대해서 참 깊은 생각을 했구나, 많이 생각을 했구나라는 많이 생각하셨구나. 그런 게 이 영화 곳곳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보고 그냥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처럼 봤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는 장면 뒤쪽에 그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또 그 집 앞에서 나와서 쓰레기를 이렇게 갖다가 버리는 장면 그것도 이렇게 보면서 참 깊이 생각을 한 거 아닐까. 그런 감독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측면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영화를 하다 보면 배우분들 역시 아이고야라는 대사부터 시작해서 시나리오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찍혔을 때 이것이 맞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저를 도와주지만 쓰레기 경우에는 아마 우리 조 감독님들이 로케이션 헌팅을 하던 중에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그때 도움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관객분들 중에 질문, 예. 네, 저는 영화의 좀 미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정미 감독, 물론 영화 처음을 봅니다만은, 영화 감독 이전에 일단 작가였고, 과거 영화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학상도 탔고 또 번역서도 낸 작가인데, 그 나보코프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고 하는 단편의 거장 전문가답게 미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그 단편 소설의 미학을 담아낸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모든 시를 다 분석할 수는 없는데 이 나보코프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롤리타만의 작가가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한 단편 작가, 단편 소설의 어떤 거장이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에도 강하지만은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안고 있는 어떤 그 깊은 내용들, 미학들, 이게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어떻게 일상 속에 있는 인물이나 시선이나 말들이 가령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들이 어떤 식으로 밖으로 나오는지, 심지어는 그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 단편소설도 있는 이런 작가고 이런 단편의 전문가, 이것도 번역자, 그 번역 개정판이 이번에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라서 그런지 미학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이 뭐랄까 아주 날카롭고 좀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감독이나 배우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나 어떤 인상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 인상이 상당히 커다란 어떤 이 영화의 의미나 테마와 연결됐을 때 그 영화는 저는 미학적으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그 화장품 파는 장면도 그렇고, 그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어머님의 표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편의점 사장님의 그런 아마 표정을 유도한 이유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어색한 부분이 전체의 어떤 이 이야기 중에 낯설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한 시선들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분위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인상들이 보였을 때 종합적으로 이 영화를 마치 단편 소설을 읽었을 때 나중에 다시 음미하듯이 나오는 인상은 뭐냐면 가령 이 남자 주인공이 느끼는 불안. 우리는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여성의 불안만을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결국은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 그거는 어머니에 대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일단 이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어떤 그 육체적인 사랑이 좋은 건데 그 이면에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불안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셈이 됐다. 이게 저는 이 영화의 어떤 미학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좀 칭찬이 지나치게 저희 짐작하셨겠지만 저희 측근 관객님들께서 지나친 칭찬을 해주셔서 뭔가 제가 약간 두려운 게 보신 관객분들이 속으로 과연 그럴까? 물음표를 갖고 계실까봐 약간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인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부분에는 조금 동의가 되는 게 선생님이 이제 약간 연기가 약간 어색한 듯한 부분? 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웰메이드한 상업영화는 너무 안 어색해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의 보통의 일상에서는 너무나 그런 이상한 마라든가 어색한 삑사리가 이제 사실 왕왕 발생하는데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오정미 감독이 이제 자기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는 어떤 과정에 분명히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어떤 중간, 그러니까 그런 시작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즘 제가 그래픽 노블을 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자꾸 생각나 이런 만화 보신 분도 계시죠? 장편 만화책. 되게 재밌지 않아요? 예. 그런 그 30대 그 싱글 여자들이 주인공인 그 이야기가 되게 요새 이제 그래픽 노블이나 이런 데 나오는데 되게 깊숙이 들어가고 되게 솔직해요. 그리고 이제 남루한 현실이라든가 막 월세 내고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세대들의 얘기들이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근데 오정미 감독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이야기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감독님에 대해서 배우들이 변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되게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변태여야 하거든요, 사실. 오기 전에 아마 짜셨나 봐요. 커피숍에서 만나서 같이 왔는데 뭔가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게 더 변태 같아요. 저는 알아요. 봤었기 때문에. 근데 감독은 좀 변태여야 되고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안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고 더 변태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하나 재밌는 게 이 전작이 있어요. 오정미 감독이 피팅룸이라는 단편을 만들어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이제 초청받아서 상영을 했는데 경쟁 세션에 그때도 어떤 배드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살짝 배드신이 나와요. 그쵸? 예, 그때 처음에 연출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떻게 좀 그때 약간 되게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첫 번째 단편 때? 예. 네. 그때 50만 원에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한 테이크밖에 못 갔어요. 네. 정말 한 테이크. 한 커버. 그때 왜 그것 때문에 그랬나요? 포그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랬죠? 해랑. 왜냐면은 조명을 쓰지 않고 자연성된 공간에서 찍어야 했었고 햇빛이 있는 동안 그리고 포그머신을 써서 배우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랬고 나온 결과물을 봤을 때 굉장히 아쉬웠죠. 좀 더 문댔어야 했는데. 그래서 네, 근데 뭐 이번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우들이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미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는 것 같았어요. 사전에 뭐 만나서 좀 얘기도 나누고 이미 서로 친한 관계였나 싶을 정도로. 두 배우는 네. 제가 알기로는
친한 관계였어요. 친한 관계였고 학교에서 같이 씬 연습을 하고 또 발표도 했던 사이인데 사실 그런 배드씬을 찍기에는 그래서 더 더 불편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친해서. 근데 감독님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그러나 그러니까 그 오래된 달달한 연인의 그게 보였으면 좋겠지만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찍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까 이제 이영 씨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영화가 시나리오가 중간에 끝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감독님이 이거를 뒤에 더 할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일단 정리한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애초에는 저는 어떤 영화를 꼭 단편 영화를 꼭 해보고 싶었냐면 단편 소설, 재밌는 단편 소설 같은 영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단편 소설을 딱 읽으면 마지막 엔딩에 뭔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그런 영화를 굉장히 해보고 싶었고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유영 배우님 말고도 저희 스텝 중에도 장편 영화로 알고 온 장편 영화의 원고 일부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끌려온 그런 스태프분들도 계셨고 주위에서 이내랑 민구 얘기, 김 사장 얘기를 좀 더 생각해서 몇 편의 단편을 좀 엮어서 미스터 쿠퍼라는 장편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사실 어떤 장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찾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살면서 뭔가 미스터 쿠퍼 같은 이야기가 만약에 몇 개 모인다면 그것이 반드시 장편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만 같다면 그때는 좀 일을 벌려볼 생각인데 억지로 작업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영화가 그냥 이 자체로도 말씀하신 대로 열린 결말이고 되게 암울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수렁에 빠진 것 같은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여자의 삶을 암시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오늘 집의를 하려고 기사 검색을 했더니 어떤 기사에는 심지어 해피엔딩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해피엔딩을 뭐 그러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는 의미에서 해피엔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해피하지는 않죠. 근데 사실 저 영화를 보고서는 엔딩에 대해서 의견 되게 분분해요. 그러니까 항상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엔딩이고 여자의 입장과 남자의 입장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저기 손 드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 엔딩에 대한 의견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되게 불편했거든요. 왜냐면 뭐 해피엔딩 얘기도 기사에 있다고 했는데 뭔가 여자가 그 남자한테 안김으로써 그냥 무마되는 듯한 느낌이 강해서 그게 되게 좀 불편했던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엔딩에 대해. 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끝내는 게 아닌가라고 느끼시는 관객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갑자기 묵시죠? 예, 손 드셨어요, 저기. 저는 완전히 족쇄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시니까 그 나이의 남자를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엔딩씬에서 계속 그러니까 형의 배우를 안으면서 괜찮아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때 도대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괜찮다고 연기를 하셨을지 저 굉장히 궁금했어요. 연기를 뭐가 괜찮은 뭐가 괜찮냐고요? 네. 대사 원래 다른 말이었죠. 대사 원래 다른 말이었는데 원영 배우가 어느 날 와서 우리 영화의 이 엔딩의 누구의 마지막 말은 괜찮아요 한다. 네. 근데 저도 굉장히 연출적으로 좋은 시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제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여자친구하고 싸우면 미안한 감정도 있긴 한데 저는 모르게 자꾸 그냥 내가 뭐 엄청 잘못했지만 괜찮아라고 했던 생각, 그 기억이 되게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남자 다 괜찮아 한번 넘기고 또 사건 터지면 괜찮아요. 굉장히 현실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엄마 카드 빌려 쓰고 엄마가 그런 얘기할 때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으면서 여친이랑 있을 때도 이게 다시 이제 남자 모드로 가서 괜찮아 나만 믿으면 돼 라고 얘기를 이제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관계가 또 계속 될 거고 그 여자 주인공은 계속 편의점 알바를 한다거나 뭔가 그런 화장품 판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고 생계를 위한 여러 노동을 하면서 그 남자와의 관계를 또 이어가겠죠. 근데 저는 미스터 쿠퍼에서 이제 그 정자 사정을 하지 않은 하얀 그 액체에서 그거로 인해서 임신할 확률이 0.1%라고 했죠. 예. 제목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했어요. 저 여자 주인공이 저 남자 주인공이랑 결혼할 확률은 0.1%가 아닐까. 거의 현실적으로 저런 계층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 동거를 계속 한다거나 뭐 모르죠.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약간 히피 같거나 자유로운 인물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니까 뭐 엄마 돈으로 빨간 운동화도 사고 막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서 자기 계층의 소속감을 그렇게 쉽게 버릴 남자 같진 않고 언젠간 저 여자를 떠날 텐데 자기가 떠나고 싶을 때까지 저 여자 옆에서 괜찮아 하면서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올가미 같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근데 저희 원영 배우가 참 가끔 저를 놀래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하잖아요. 민구는 이내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원영 배우는 저희 레스토랑 재촬영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막 그랬어요. 누나, 민구는 이내를 지킬 거예요. 이번에 결혼을 결심하고 온 거예요. 그 촬영 전에도 저를 만나야겠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되게 자기 막 심정을 막 열심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잘해봐. 찍었는데 사실 그 엔딩에 괜찮아라는 대사를 저한테 줬을 때 저는 약간 보이는 게 다가? 과연 이 미스터 쿠퍼는?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저는 괜찮아 하는 세상을 되게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들 울고 싶은 게 하나씩은 있을 텐데 마음속 깊이 왠지 어느 카페에 가도 아름다운 음악뿐이고 산부인과에서 피를 뽑을 때도 명상 음악이 흘러나오고 레스토랑에서 이별하는 순간에도 스파게티는 맛이 있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하고 깨끗하기만 한데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이렇게 안 괜찮은 거지. 근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래서 그 대사가 참 고마웠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덧붙이자면은 결혼을 결심하고 왔다고 설정한 거잖아요. 그 되게 진정성 있게 느껴졌어요. 민구는 그런 거 같았어요. 근데 결혼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저는. 아, 쟤랑 결혼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자기는 꽃을 들고 와야 한다고. 네, 저희 실제로 꽃 들고 찍었어요. 근데
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일 기억나는 대사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말 깜짝 놀라는 대사였고, 아, 되게 노골적으로 저단어를 쓰네? 막 이런. 어땠어요? 그거 연기할 때 어떠셨어요? 신자유주의? 예, 고민 많이 했고요. 신자유주의 말씀 좀 까먹었어요. 신자유주의. 달콤하게 들어. 그거 이제 배드시니까 오지가 어떤 거? 아,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게 되게 신선하면서 재밌으면서 좀 튀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 사실은 어느 시선에서 이 영화를 얘기하는지를 딱 약간 또 잘난 척도 하는 느낌도 살짝 있어요. 나 이 정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예. 민구가 극 중에서 그 임용고시 준비 중이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제가 그냥 이내를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예, 이내한테 뭔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그게 이런 거거든요. 모르겠지만 약간 밑에 깔고 그렇게 말을 했던 그런 버릇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자유주의란 말은 참 듣기 힘든 말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거니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묘하게 감독님은 그 어떤 신자유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를 시나리오 안에 이렇게 넣으신 의도가 있으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신자유주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괜찮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먼저 의견으로는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 영화의 제목이 미스터 쿠퍼잖아요. 근데 쿠퍼 얘기라는 거는 그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겉모습은 너무나 투명하고 반짝거리고 위생적이어 보이고 무해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나 정자가 있을지 모른다. 임신이 될지 모른다.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도 알지 못하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굳이 어렵게 얘기하자면 그걸 추적해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인터넷 제가 체감하기에는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난리잖아요. 정말. 네. 모두가 화가 나 있고 네, 모두가 아프다고 떠들고 있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오는 건지 네, 알 수 없고 사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겉모습은 너무나 예쁘고 세련되고 네, 그런 것들로 잔뜩 포장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어쩌면 저도 좀 작은 척을 하고 싶어서 신자유주의란 단어를 썼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 영화가 그냥 아주 평범하기만 한 네, 사랑 이야기로만 보일까봐 조금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거기에서는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은 연애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힘을 아끼기 위해서 연애를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제일 많은 게 연애 아닌가요? 원영 씨 요새 연애하고 있나요? 예, 잘하고 있어요. 아, 예. 사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연애 에너지는 가급적 쓰지 않고 싶잖아요. 쓰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올가미 같기도 하지만 둘 다 참 용기 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또 부둥켜 안고 지지고 볶으면서 또 어떤 식으로든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을 또 보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민복희 씨는 편의점 사장이라는 40대 그 실제 시나리오상에는 몇 살의 인물이었나요? 한 40 중반 정도 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나이 정도 그쵸. 예. 42였던 것 같아요. 42 정도 되는 어떤 40대 중반의 어떤 남자의 시선인데 그 민복희 씨 시선으로 또 이 원영 씨랑 유영 씨 나이의 연애 이야기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부럽죠.
부러우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시절에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힘든 때도 불구하고 또 사랑이라는 감정에 또 침대에서 부대끼고 같이 있어야지 또 이제 따뜻한 느낌을 느끼고 그러면서 잊혀지는 것들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냥 요즘은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연인들만 봐도 젊음은 힘들고 고달픈 것이 많겠지만 그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이렇게 카페에서 잠깐 저희 기다리는데 그 파고다공원 옆에 카페였거든. 근데 한 70 정도 된 노인 두 분이 남자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연인인 듯이 그 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카페 앞에서 BP에서 이렇게 둘이 손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랑은 아름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젊은 사람은 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시련도 많고 또 금방 또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대에서 둘이 이렇게 서로의 이렇게 체온을 나누는 부분이 아름다운 거 아닐까.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민복희 씨는 오늘 처음 영화를 또 보셨다고 했고 이제 다 만들고 참여했던 분들이 이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의미 있고 그런 혹은 부대끼고 싫은 그러니까 인상에 남는 각자에게 중요한 장면 하나씩만 얘기해 주실래요? 원영 씨부터 하실래요? 이 장면이 지금 제가 좀 조연이니까. 네. 전 마지막 장면에 그 마지막 장면에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껴안는 장면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파였잖아요. 유영 씨 손가락이죠? 네, 손가락이 이렇게 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볼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파여가지고 남자는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 그런 메시지로. 예.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모르지만 또 다시 함정에 빠질 것 같은. 네. 남자는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유영 씨는요? 저는 두 장면이요. 마지막 장면이랑 아까 말씀하신 그 되게 신자유주의 그 장면인가? 네네. 그렇게 두 장면. 이유가 있나요? 왜 그랬는지? 영화에서 유일하게 달달한 장면. 근데 제가 연기했지만 참 달달해 보여서. 볼 때 기분 좋은. 네네. 숨통이 좀 트이는.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았고 진짜 같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영화에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잘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한 테이크로 이렇게 담으려고 고생하면서 했던 촬영인데 잘 나온 것 같아서 아까 엔딩 말씀을 하시는데 해피엔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벗어나야 되는데 또 이렇게 안기니까 포근한데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야 할까? 근데 살면서 계속 그런 고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그 결말 부분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거기에 굉장히 깊이 감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회장님도 얘기해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우선 유영 배우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번에 참 고마웠던 게 본인이 모르겠다고 싶은 부분에서 절대로 아는 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현장 분위기가 어떠든 간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배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나리오랑 완전히 바뀐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어요.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오는 장면이랑 그 생리가 나온 이후에 화장실에서 민구를 보면서 웃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레스토랑 장면에서 그렇게 울지 않았고 또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생리가 나온 뒤에 웃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겠는 감정, 알 수 없는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표현해줬고 믿어줬고 끝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 뭐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편집하면서 유영의 선택이 옳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영화의 그 두 부분이 유영이가 만든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민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캐릭터는 좀 약간 뭐랄까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이런 남자처럼 보일 수 있다고도 할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신이 얼마나 이내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저를 끊임없이 설득을 해줬기 때문에 민구는 정말 이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민구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영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엔딩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엔딩에 대해서 제가 약간 연출로서 무모한 욕심이 있었던 게 디렉션을 하지 않겠다. 현장에서 배우들한테 약속을 했고 가장 마지막에 찍자. 그래서 즉흥으로 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테이크가 여러 번 가니까 힘들었을 거고 집도 굉장히 좁았고 스태프들도 다 힘들었는데 그 마지막에도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아무 소리도 안 해줄 것이냐. 그래서 근데 그 엔딩 장면을 이제 끝냈을 때 그때 느낌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스텝이 그냥 이렇게 배우분들도 그렇고 그 마지막 장면 찍을 때 좀 저만 약간 돌취된 건지 모르겠지만 끝나서 너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좀 뭐랄까 약간 경건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내를 보면서. 근데 이제 편집실에서 보면서 이제 뭐 손가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뭔가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 시나리오에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자기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내의 마지막 얼굴이 두려움에 질려있다 였는데 그것을 위한 어떤 정면 클로즈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배우에게 맡겼고 그것이 이 영화의 운명 같고 열린 결말 같고 오히려 관객분들한테 저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원영 씨. 저도 마지막 장면이 가장 저의 기억에 남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안 맞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요. 이거 안 쓸 줄 알았는데. 원래 10몇 테이크가 나? 아니 이거 그렇게 9 다른 테이크, 다른 버전은 다 제가 다 집어 던졌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던지려다 만 거예요. 근데 얘가 움찔해가지고 무서웠거든요. 맞고 이미 이전에 많이 맞고 스태프분들도 여기 막 갈고리 있는 국자 같은 거 꽂히고 이런 게 있어서 겁을 잔뜩 먹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괜찮아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이내를 꽉 안고 안 놔주거든요. 그게 제가 자주 써먹는 방법이에요. 헤어지기 싫거든요, 남자는. 저는 어떻게든 아마 그 결말 부분하고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자가 만약에 저한테 헤어져 이러면 그냥 잡고 안 놔주면 돼요. 그래서 뒷부분에 뭐 어떻게 해피엔딩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그렇게 임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롭고 그런 정말 과정들이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어떤 부분은 같이 만든 것이 분명하다. 그걸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배우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오픈마인드 하면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내의 겁에 질린 얼굴이라는 분명한 어떤 시나리오 지문이 있었는데 이걸로 바뀐 거잖아요. 이내 손가락으로 얼굴을 이렇게 하는 건데
겁에 질린 얼굴이라든가 이런 정말 분명한 어떤 그 표현을 그래서 영화적으로 그걸 또 구현을 해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은 좀 들지만 그 잘못하면은 어떤 그 건강한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굉장히 자립적인 여성의 삶을 홍보하는 그런 영화가 됐을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그런 위험수를 조금씩 피해 가서 그냥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을 오히려 던지게 하는 그런 엔딩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제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섹슈얼리티나 이쪽 이제 낙태를 관련해서 논문을 썼고 인터뷰를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82학번이에요. 82년도에 대학을 다닌 거예요. 82년생이 아니고 82학번인데 그때는 뭐 연애를 하면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오픈해서 이렇게 뭔가 술자리에서 한다거나 이런 거 없고, 여자애들끼리 뭐 너 했냐 뭐 이러고 뭐 이제 뭐 현전에 이제 뭐 이렇게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꾸고 이러면서 아주 친한 애들끼리만 몇 명이 알게 되고, 수술할 때 좀 쫓아가지고 뭐 이런 것이 거의 무슨 뭐 주홍 글씨처럼 누구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될 비밀로 남아있고, 이런 세대가 우리 세대인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이라든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혼자서 어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은 그때는 더 열악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엔딩의 장면에서 이내가, 저는 전날 이후에 이내가 정문을 열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고 저 남자친구랑 또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살아갈 시간들이 약간 이게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면서 20몇 년, 30몇 년 전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어떤 시간들이 저 여자 앞에 놓여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좀 감흥이 있었고, 플러스 그것이 어떤 영화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려진 것이,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겼고 하고 있고,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변태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고, 더 이제 자기 언어를 가지고 더 많은 영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정미 감독에게 이후 작업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영화 작업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두 번째 단편이고 운 좋게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되어서 이후에 어떤 단편 작업은 아직은 미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아이가 발견되면 도전해볼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장편 시나리오를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영화 일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된 처음 계기는 작년에 아시아나 국제단편 영화제에서 사전 제작 지원을 받게 되면서 정말 운이 좋게 그 해에만 개봉 지원이 있었어요. 인디스페이스 극장에서 사전 제작 지원 작품에 개봉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셔서 거의 부상의 개념으로 이런 행운을 안게 됐는데,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었어요. 말은 개봉이지만 몇 번 틀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인디스토리라는 이제 배급사도 만나고, 감사하게도 근데 인디스페이스 극장에서 올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봄에 연락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광화문의 미로스페이스, 지금 미로스페이스 자리에서 일로 이사한 건 아시죠? 근데 이제 극장의 운영이
좀 너무 힘들어서 예,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 개봉이 그때는 이제 되게 급박한 상황이어서 한 달 안에 준비해서 우리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때도 이미 막 보름 정도 상영을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선 약간의 유예 기간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가을 정도까지 이제 이 좋은 극장에서 여러 개의 우리 단편 영화에 비롯해서 장편 영화도 틀어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7월 동안 안정적으로 스케줄을 좀 잡아서 상영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어떤 개인적인 고마움도 있지만 뭐랄까 뭐 하는 사람들인가? 약간 네, 좀 그런 호기심도 많이 생겼고 그렇게 다 잡히면서 배급사에서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이런 게 뻔한 얘기처럼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독립영화 전용관으로서 인디스페이스에서 예, 그러니까 단지 독립영화인을 어떤 돕는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 원하는 어떤 이야기를 예,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그 시일 내로 진짜 너무나 많이 줄어들지도 몰라요. 예,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관심을 그냥 안으로만 보여주시지 말고 좀 뭐랄까 페이스북이나 예, 홈페이지에도 자주 찾아와 주시고, 극장에도 좋잖아요. 예, 자주 방문해 주시고, 예, 어떤 좋은 이야기를 찾아서 보고 즐겨만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게 제가 이런 말로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인디스페이스 후원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지하고. 네. 그래서 이제 후원의 밤도 하고 지원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인디스페이스도 인디스페이스지만 여자 감독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영화를 만드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두 번째 단편을 만들어서 개봉까지 이제 이르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작업을 하실 건데, 저는 굉장히 오정미 감독이 뭐라 그럴까요? 전략적이며 아이디어가 있고 실행력도 굉장하고요. 현장에서는 또 변태성까지 있기 때문에 작업을 지속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뭐랄까 너무 그 가까이에 있는 자기 이야기나 주변 이야기들을 잘 모아서 만드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자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응원의 박수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